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핑계를 대며 기어코 우리의 신혼집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 바람에 나는 친정집 문턱조차 넘기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혼 5년 차, 위독하신 친정어머니를 겨우 뵙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감쪽같이 바뀌어 있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다. 다시 들어올 생각일랑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갈 곳이 없어 현관문 문고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 다 빼며 싹싹 빌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을 뿐이다. 좋습니다. 2번 다시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그 길로 곧장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중고차 매매단지로 달려가 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차량을 미련 없이 몽땅 처분해버렸다. 다음 날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내 집에서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제멋대로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당당하게 굴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전업주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독한 말 한마디 못할 사람처럼 보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약해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굳이 나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 묵묵히 참고 견디는 쪽을 택했을 뿐이죠. 결혼할 때 혹여직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며느리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이 알량한 겸손이 결국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만큼 기가 막힌 사연일 겁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혼 단꿈에 젖어 있을 무렵 결혼한 지 불과 몇 달째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의 신혼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며 아주 잠깐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 5년이라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녀사는 주제의 시어머니는 마치 이 집의 진짜 안방마님이라도 된 양 기세등등하게 굴며 나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꾹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날도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비좁은 거실은 시어머니가 부른 친척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나는 꼭두새벽부터 주방에 틀어박혀 온몸에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낄낄거리며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침을 튀겨가며 며느리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쓱쓱 닦아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고 귓가에 맴돌던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차단되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의 창백한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이후로 친정 나들이는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쓰러지셨다니. 나는 앞뒤 잴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회커칠게 벗어 던지고 가방을 움켜쥔 채 현관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허겁지겁 신발을 꿰어 신고 막 문을 나서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어딜 기어 나가려는 게냐? 제사가 코앞인데 며느리라는 년이 어딜 함부로 집을 비워? 너 오늘 이 문턱 넘으면 2번 다시 들어올 생각 마라. 사돈어른이 응급실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다는데 걱정은커녕 오로지 제사상 차릴 국립뿐인 시어머니. 지난 수년간 겹겹이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올 것만 같아
나는 아랫입술을 꾹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 두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비키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은 그저 힐끗 쳐다볼 뿐 말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친정 핑계 대고 쏙 빠져나가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나가면 당장 이혼인 줄 알아. 민서가 너도 한마디 해라.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지현아, 나중에 가면 안 돼?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분위기 망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마저 전이나 붙여.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푹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과 더 이상 얽히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끔찍한 사치이자 낭비라는 것을요. 나는 어깨로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욕설이 날아와 꽂혔지만 내 발걸음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산소호흡기를 단 채 핏기 없는 얼굴로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두 손을 부여잡는 순간 내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 눈치나 보느라 명절 때조차 친정집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숱한 외롭고 고단한 밤들을 홀로 견뎌내셨을지. 다행히도 엄마는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곤히 잠드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등신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 내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곁을 사흘 밤낮으로 지킨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늘 하던 대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지만 비익하는 신경질적인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은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안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기어나간 죗값으로 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영영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며 나는 처음엔 헛웃음을 흘렸고 이내 뼛속까지 시려오는 서늘한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집 비밀번호까지 제멋대로 바꾸고 진짜 주인을 문전박대하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그 문자 메시지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명절 대목에 웬일이래?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나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사장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을 왜 갑자기? 나는 조용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세보다 20% 낮춰서 금매로 넘길게요. 조건이 있어요. 집 내부는 절대 볼 수 없고 현재 상태 그대로 넘기는 겁니다. 오늘 당장 가계약금 쏠 수 있는 매수자 최우선으로 찾아주세요. 사장님은 입을 떡 벌린 채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20%면 이게 대체 얼마 차이야? 정말 확실히 마음 굳힌 거 맞아? 남편이랑은 상해 다 된 거고?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입가에 씁쓸한 비소가 번졌지만 이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 사장님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 의향 있는 투자자한테 빨리 연락 좀 돌려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 태도가 하도 완강하니 사장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부지런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지도 좋고 가격마저 파격적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호박이나 다름없는 기회였죠. 사장님이 이리저리 통화를 하는 동안 나는 부동산 소파에 푹 파묻혀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 집에서 버텨냈던 5년이라는 세월.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 남편의 싸늘한 방관, 그렇게 갉아먹히고 짓밟혔던 내 청춘의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내 현실이 될 줄이야.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어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은 언젠가 끊어내야만 했고 그들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알아서 그 기회를 앞당겨준 셈이니까요. 이윽고 사장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수화기를 내려놓고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 오늘 운수 대통했네. 마침 현금 융통 넉넉한 투자자가 한 명 있는데 집 안 봐도 좋으니 지금 당장 가계약금 쏘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짓눌려 있던 가슴 속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내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꾹꾹 찍힐 때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하나둘씩 툭툭 끊어져 나가는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동산 문을 나서자 매서운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옷깃을 여밀 새도 없이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이제 내 명의로 된 또 다른 골칫덩어리를 처리할 차례였습니다. 나는 재빠르게 자동차 제조사 앱을 켜서 내 차 찾기 기능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 지도 위에서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빨간 점이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S백화점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돈은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며느리 차를 끌고 유유자적 백화점 쇼핑이나 즐기고 있다니.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며 혈압이 솟구쳤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쌍욕을 퍼부어줄까? 아니,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룸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보는 기사님에게 창밖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S백화점이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차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는 내가 처녀 시절 매일같이 야근에 주말 알바까지 뛰어 피 같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내 생애 첫 차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사 온 후로 장 보러 갈 때 쓰겠다며 차 키를 쏙 빼앗아 가더니 그날부터 아예 자기 개인 기사 딸린 자가용처럼 제멋대로 굴리고 다녔죠. 기름값 한 푼 낸 적 없으면서 말입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 익숙한 하얀색 세단이 기둥 옆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 차 문을 벌컥 열자 퀴퀴하고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바닥 매트에는 진흙 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조수석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찌그러진 커피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의 차를 빌려 타면서 이따위로 험하게 굴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다니. 내가 저 인간들의 최소한의 교양을 너무 높게 평가했나 봅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묵직한 엔진음이 깨어나며 시트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지는 진동에 기묘한 전율이 짜릿하게 솟구쳤습니다. 막 기어를 변속하고 출발하려던 찰나 룸미러를 통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양손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든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 쪽으로 다가오던 시어머니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하마터면 풋하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리지 못해. 나는 그 악다구니를 경쾌한 배경음악 삼아 지그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 구역을 빠져나갔고 눈미러 속에는 멀어지는 차 꽁무니를 향해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쫓아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내 걸음을 멈춘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길길이 날뛰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중 8구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명의자 본인이 자기 차를 끌고 갔다고 해서 절도죄로 수갑을 채우지는 않으니까요. 며느리가 차를 훔쳐갔다고 씩씩대며 신고해봤자 경찰이 차주가 누구냐고 묻는 순간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개망신만 당할 게 뻔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뻥 뚫린 대로로 진입하자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카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창문을 활짝 내린 채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중고차 매매단지로 맞췄습니다. 매매단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상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딜러 한 분이 걸어 나와 차를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차 파시려고요?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파시려나? 나는 차에서 내려 핸드백을 고쳐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팔 겁니다. 현금으로 바로 싸주시면 시세보다 깎아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딜러의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사고 이력을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계산기를 두드려 매입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낮았지만 실랑이를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1초라도 빨리 이 차에 묻은 그 인간들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 가격에 하죠? 명예 이전 서류는 다 챙겨왔으니까 지금 당장 진행해주세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볼펜 초기종이 위를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가 마치 판사가 그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문 낭독처럼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휴대전화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딜러에게 차 키를 넘겨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갖다 버려주세요. 전부 쓰레기거든요. 딜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매 상사를 빠져나오는 내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습니다. 이제 내 명의로 된 것 중 그 인간들과 털끝만큼이라도 얽힌 것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차례였습니다. 수신이는 시어머니와 남편.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짜릿한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그 집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파트는 오늘부로 처분했으니 일주일 안으로 짐 빼서 나가주세요. 차도 방금 팔아버렸으니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2번 다시 내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채 한 모금도 마시기 전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화면 위로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이름이 번갈아가며 깜빡였습니다. 나는 그 두 이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며 툭툭 끊어대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내 목소리가 미치도록 듣고 싶어진 모양이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반납하고 미련 없이 카페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지만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제외한 세상 그 어디라도 좋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잊고 있던 지독한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밀어 넣느라 정작 내 입에는 맘 편히 더운 밥 한 술 떠넣은 기억이 까마득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김밥 천국 간판이 눈에 들어오자 왈칵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남편이 햄냄새 난다고 질색하며 못 먹게 했던 햄이 듬뿍 들어간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무서운 속도로 쌓여갔지만 내가 받지 않는 이상 그들의 앙칼진 목소리는 영원히 내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들은 생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등 따뜻하게 누울 집은 사라졌고 편하게 타고 다니던 자가용도 날아갔으며 무엇보다 군말 없이 호구 노릇을 해주던 만만한 며느리가 영원히 증발해버렸으니까요.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다 보니 안쪽에 꽂혀있던 가족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억지로 끌려가 찍었던 그 사진 속에는 굳은 표정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사진을 카운터 옆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대충 눈을 붙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새로 머물 곳을 알아볼 참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막막함보다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가 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짧은 틈에 나는 엄마가 계신 병원 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그 인간들이 내게 준 상처,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수십 배로 갚아줄 테니까. 내가 찜질방 뜨끈한 바닥에 누워 식혜를 마시며 선잠에 빠져있던 그 시각, 시댁 구석은 아마 폭격이라도 맞은 듯 쑥대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초상집을 넘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겠죠. 내가 던진 문자 한 통의 위력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훗날, 경찰 조사와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날의 전말을 전해 듣고 나서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명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자 머쓱해진 그녀는 훌훌 털고 벌떡 일어났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집도 날아가고 차도 뺏긴 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떠오른 동아줄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문화센터에서 만나 눈이 맞은 남자, 최도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구세주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번듯한 외모에 자칭 성공한 사업가라며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한껏 부풀려주는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던 남자. 벼랑 끝에 몰린 그녀의 눈에 그는 백마탄 왕자님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화장을 고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비싼 명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난 비참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사소한 다툼 때문에 기분 전환 겸 잠시 집을 나온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커피숍. 최도훈이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독사 같은 년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지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최도훈은 세상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옥자 누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며느리가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굴다니요. 참으로 천벌을 받을 년입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자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죽은 남편도 무능한 아들도 다 소용없고 오직 이 남자만이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다고 굳게 믿었겠죠. 그녀는 훌쩍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 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그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내 발로 짐 싸서 나왔겠어요. 그 독한 년, 그 썩어 빠진 집구석에서 평생 혼자 늙어 죽으라고 놔둘 겁니다. 사실은 쫓겨난 주제에 제 발로 나왔다며 허세를 부리는 꼴이라니 그 알량한 자존심이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최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결정적인 미끼를 툭 던졌습니다. 옥자 누님같이 기품 있는 분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셔서는 안 되죠. 이참에 저랑 같이 합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마침 봐둔 고급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지옥 같은 며느리 집구석을 탈출의 꿈에 그리던 로맨틱한 새 출발을 하게 되다니.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핑크빛 미래를 상상하며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최도훈은 호구가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슬쩍 표정을 굳히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안색이? 최도훈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처연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달아오른 시어머니는 안달이 나서 그를 재촉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최도훈은 마지못해 입을 떼는 척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 자금이 아주 잠깐 융통이 안 돼서 말입니다. 큰 돈은 아닌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좀 부족해서요. 일주일이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하필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사업가가 고작 푼돈에 쩔쩔맨다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영심에 눈이 멀어버린 그녀의 뇌회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기회에 돈을 빌려주고 내조를 톡톡히 해서 이 남자를 내 것으로 완전히 올가매야겠다는 얄팍한 계산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급한 거면 내가 어떻게든 융통해 볼게요. 최도훈은 천천히 5손가락을 쫙 펴 보였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딱 한 달만 쓰고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드릴 텐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5천만 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수중에는 그동안 몰래 꿍쳐둔 비상금 약간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돌아갈 집도 없는 마당에 최도훈은 그녀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든든한 동아줄을 놓칠까 봐 두려웠고 잘나가는 사업가가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자신을 등쳐먹을 리 없다는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현금은 없지만 신용카드도 있고 대출 한도도 꽤 남아있었죠. 평소 신용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둔 덕에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5천만 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최도훈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우리 사이에 그깟 돈이 대수라고. 최도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그는 시어머니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 누님은 정말 제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갈 아파트 명의는 무조건 누님 앞으로 해놓겠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내 앞으로 해준다는 이 마법 같은 주문에 시어머니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며느리 눈칫밥이나 먹던 처지에서 단숨에 고급 아파트 안방마님이 된다는 상상에 온몸이 짜릿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한 뒤 변기 칸에 틀어박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신용카드 앱을 모조리 켜서 카드론을 신청했습니다. 연 2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이자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앱까지 줄줄이 설치해서 닥치는 대로 대출을 당겼습니다. 화면에 승인 완료라는 글자가 뜰 때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이자 폭탄을 안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끝에 기어이 5천만 원을 꽉꽉 채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선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쫙 펴고 최도훈 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불러준 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단숨에 이체해버렸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 돈이 훗날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비수가 될 줄은. 입금 확인 알림이 울리자 최도훈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의 미소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사실 그것은 호구를 완벽하게 낚아챈 사기꾼의 비릿한 조소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다고 착각했죠. 감사합니다. 옥자 누님. 자, 이제 가시죠. 당장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짐부터 뺏어 나오자고요. 시어머니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막히는 며느리 집을 벗어나 사랑하는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최도훈의 팔짱을 꽉 낀 채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제법 그럴싸한 중년의 로맨스 같았지만 그것은 금방 흩어질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들 민석에게 위풍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석아, 당장 짐 싸라. 엄마가 우리가 살 기가 막힌 집 다 구해놨어. 그딴 독한 년 도움 없이도 이 엄마 능력으로 다 해결했단 말이다. 모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들이 짐가방에 쑤셔 넣고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끔찍한 절망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화장품을 쓸어 담으며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우리를 쫓아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곡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파놓은 깊은 무덤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짊어지고 희대의 사기꾼의 손을 꼭 잡은 채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말입니다. 이 얼마나 눈물나게 우스꽝스러운 희비극입니까? 같은 시각, 나는 찜질방에 훅훅 찌는 열기 속에 앉아 시원한 식혜를 들이켜며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쫙 빼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발로 알아서 기어 나가준다면 나야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귀찮은 이사 비용도 굳고 진흙탕 싸움이 될 명도 소송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기고만장한 태도가 며칠이나 갈지 그 알량한 행복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들바람 한 번에도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고 파괴적으로 들이닥칠 터였습니다. 그녀가 목숨 걸고 붙잡은 동아줄은 이미 시뻘겋게 썩어 문드러진 썩은 동아줄이었고 그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찜질방에 훈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뜨끈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자는 첫 번째 밤이자 그녀가 따뜻한 곳에서 웅크리고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진짜 태풍이 몰아칠 테니까요. 찜질방의 딱딱한 매트 위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나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퉁퉁 부은 눈에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가지와 업무용 노트북 등 꼭 필요한 짐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차피 집은 팔렸으니 마지막으로 내 흔적을 지우고 짐을 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안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찰칵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나를 본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현아, 내가 여기 웬일이야? 나는 대답 대신 어깨로 그를 툭 밀치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는 이사할 때 쓰는 종이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어 마치 야반도주라도 하는 피난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의 중심에 낯선 남자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정장 차림의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넘긴 중년 사내. 나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저 인간이구나.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대던 그 돈 많은 회장님이라는 작자가
하지만 척 보기에도 뭔가 싸한 느낌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꾸며놨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했으며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에는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기꾼들 특유의 사람을 소름 돋게 만드는 그 불쾌한 눈빛 말입니다. 내가 들어온 것을 본 시어머니는 쪼르르 달려가 그 남자의 팔짱을 딱 끼고는 턱을 치켜들며 기고만장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이제야 기어 들어오셨어? 자, 인사나 해라. 이쪽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최도훈 회장님이시다. 너 같은 독사 같은 며느리한테 구박받던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지. 나는 그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며느님 되시는군요.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옥자 여사님은 앞으로 제가 평생 호강시켜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말투는 한없이 정중했지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 끈적한 시선이 구역질이 날 만큼 불쾌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내 알바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 집구석에서 뭐라도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으로 오신 거라면 꿈 깨시죠. 이 집에는 이제 쥐어짜도 나올 게 먼지밖에 없거든요. 내 말에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악을 썼습니다.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회장님, 저런 년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렇게 싹수가 노란 년이니까. 우리 빨리 짐이나 싸서 나가요. 저런 거랑 말 섞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나는 코웃음을 치며 안방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사기꾼에게 굽신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건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아이고, 회장님이 뭘 이런 걸 직접 나르십니까? 무거운데 내려놓으세요. 참으로 진풍경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갯벼다귀 같은 사기꾼을 상전 모시듯 쩔쩔매고 있다니. 나는 옷장을 열어 꼭 필요한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캐리어에 재빠르게 쑤셔 넣었습니다. 5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이 방 곳곳에 배어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티끌만 한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후련함 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자 세 사람은 낄낄거리며 이삿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뼈있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주 셋이서 신이 나셨네. 근데 어쩌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땅치고 후회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현실 파악들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재수 없는 년, 당장 꺼져라며 등 뒤에 대고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해댔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지긋지긋했던 제1막을 완전히 끝내는 통쾌한 종료 휘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온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대표님. 저 김지현입니다. 예전에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자리 아직 유효한가요?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반가운 목소리가 들떠서 대답했습니다. 지현아. 안 그래도 내 연락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유효하고 말고. 당장 맡길 기획안이 산더미인데 내가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어. 지금 당장 시간 돼? 사무실로 좀 넘어올래?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강 대표님의 회사. 그녀는 내 예전 직장 상사이자 내 업무 능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해주던 은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의 지독한 반대와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사표를 냈을 때 그녀는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강 대표님의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바쁘게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발소리.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내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력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발견한 대표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와 내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생 수업료 한 번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일만 할 겁니다. 대표님, 저 정말 미친 듯이 잘할 자신 있습니다. 대표님은 내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이 눈빛이지. 내가 알던 그 독종 김지현이 드디어 돌아왔네. 우리가 이번에 론칭할 새 브랜드에는 내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내가 총괄하면 성공 확률은 200%야. 그날부터 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렸다. 낮에는 시장 조사를 하느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고 밤에는 기획서를 작성하며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비좁고 허름한 고시원 방에 몸을 뉘었지만 마음만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홀가분했다. 내 능력만으로 오롯이 인정받고 내가 직접 흘린 땀방울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는 것, 그 벅찬 성취감과 안도감은 내 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진짜 행복이었다.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쏟아져 내렸다. 마치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제2막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 수발을 드느라 단 하루도 편히 마셔보지 못했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나는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오늘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내게는 꼭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내가 팔아버린 그 아파트. 내 5년간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곳에서 곧 마지막 막장 드라마가 상영될 참이었고 나는 아주 느긋하게 관객석에 앉아 그 꼴을 구경할 생각이었다. 나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커다란 선글라스까지 낀 채 집을 나섰다. 마치 비밀 임무를 띈 탐정이라도 된 양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한편으로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묘하게 가슴이 설레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나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멀찍이 서 그 동 입구를 예의주시했다. 부동산에서 통보한 퇴거 시간은 오전 10시에 내 손목시계의 바늘은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확히 5분 뒤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10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누가 불렀어? 우리 도훈 회장님이 보내신 이삿짐 차는 아직 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이삿짐 센터 직원은 귀찮다는 듯 작업 지시서를 펄럭이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아주머니, 시간 다 됐습니다. 집주인분이 10시까지 방 안 빼면 강제 퇴거시키라고 하셨거든요. 비키세요. 우리도 일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고 바닥을 구르며 길길이 날뛰었다. 남편 역시 허둥지둥 뛰어나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달콤한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최도훈 회장님이 보낸 최고급 포장이사 차량이 나타나 자신들을 으리으리한 고급 아파트로 모셔갈 거라는 그 허황된 꿈말이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현관에 쌓여있던 박스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내 짐 건드리지 말라며 악을 쓰고 짐가방을 부둥켜 안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인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최도훈의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없이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전화 액정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다. 1번, 2번,
3번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비틀거리더니 이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황급히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엄마, 왜 그래? 회장님이 전화 안 받아. 무슨 일인데 그래? 시어머니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돌연 총 맞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안 받아. 없는 번호래. 도훈 씨 번호가 없어졌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속을 5년 동안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통쾌한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5년 내내 나를 식모 취급하며 내 피와 살을 갉아먹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놓은 끔찍한 지옥 구덩이 속으로 다이빙을 한 것이다. 민석이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캐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계약서는? 우리 오늘 당장 어디로 가라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대성통곡을 했다. 내 돈 눈에 피 같은 돈 5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이랑 잔금 싹 다 보냈는데 그놈이 사기꾼이었어. 내 돈 어떡해. 5천만 원이라는 단어에 민석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집도 날아가고 차도 뺏기고 남은 전 재산마저 허공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짐을 밖으로 실어날랐다. 아파트 1층 화단 앞에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우리 아들 집이라며 콧대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다니던 박 여사가 길바닥에 나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쫙 퍼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나는 볼장 다 봤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모자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원망하며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울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다. 오히려 저렇게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망가져주니 일말의 고마움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를 그들 쪽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나름의 우아한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동정심. 그런 알량한 감정은 벼룩의 간만큼도 없었다. 사경을 헤매는 친정엄마한테 달려가려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전이나 붙이라며 폐악을 부리던 인간에게 이 정도면 천벌이 아니라 엄청난 관용을 베푼 셈이니까?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은 정말이지 축배를 들어야 할 만큼 기분 좋은 날이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조심해. 사랑해. 이제 나는 온전한 내 인생을 되찾으러 간다. 강 대표님과 함께 일궈나갈 새로운 사업. 그리고 마침내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게 된 시간과 돈의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인간들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든 이제 나와는 완벽하게 남남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뿌린 끔찍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나와 강 대표님이 밤을 새워가며 공들여 론칭한 브랜드는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홈쇼핑에 론칭하자마자 연일 매진 신화를 기록했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는 오픈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다. 번듯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지현이었다. 내 사무실에 탁 트인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이었다. 직원들이 대표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다음 회의 준비 마쳤습니다 하고 부를 때마다 내 피가 뜨겁게 도는 것을 느꼈다. 시댁 주방 구석에 처박혀 숨죽이고 눈물이나 훔치던 내가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기 마련이라는 옛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바로 그 순간 완벽하게 끊어냈다고 믿었던 과거의 끔찍한 망령이 다시금 내 발목을 잡아 끌기 위해 검은 마술을 뻗쳐왔다. 그날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단정하게 정장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막 회의실로 들어가려던 찰나 안내 데스크 직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1층 로비에 어떤 남자가 들이닥쳐서는 자기가 대표님 남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남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남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밖에서 내 남편 행세를 하고 다니다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왔다. 나는 놀란 직원을 다독이고 직접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쇳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김지현 당장 나오라고 해. 내가 그 여자 남편인데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아.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악을 쓰고 있는 남자. 다름 아닌 이민석이었다. 1년 전만 해도 깔끔한 셔츠 차림에 제법 번듯한 직장인 행세를 하던 놈이 지금은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진 머리에 옷에서는 시큼한 쉰내가 진동을 했다.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진 꼴을 보니 지난 1년간 시궁창 같은 인생을 굴러먹었음이 뻔히 보였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벌레를 보듯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발견한 그는 보안요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득달같이 달려들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김지현, 너 혼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니까 좋냐? 나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차갑게 응수했다. 누구시죠? 저는 남편 같은 거 없는데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민석은 비릿한 헛웃음을 흘리더니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내 눈앞에서 흔들어댔다. 이혼은 했지? 근데 재산 분할이 똑바로 안 됐잖아. 내가 아파트 팔아치운 돈, 그리고 이 회사. 전부 우리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니까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고. 안면몰수도 유분수지, 뻔뻔함이 그게 달해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 없고 제 애미랑 쌍으로 합심해서 내 숨통을 조여대던 새끼가 이제 와서 재산 분할 타령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었다. 법적인 문제는 이미 깔끔하게 다 끝났어.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정식으로 소송 걸든가?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비아냥거렸다. 아, 근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으려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본격적으로 협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더니 카메라 렌즈를 내 얼굴 앞까지 들이밀며 음흉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방법을 바꾸지. 나 이거 당장 유튜브에 올릴 거야. 애 잘나가는 여성 CEO의 두 얼굴. 시댁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혼자 호의호식하는 악독한 며느리. 어때? 이 영상 뜨면 내 회사 이미지 아주 볼만하겠지? 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사실관계가 어찌 되었든 저런 자극적인 영상이 퍼지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내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겁나지. 쫄리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5억 내놔. 돈만 주면 내 입 싹 닫고 영원히 사라져 줄 테니까. 나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런 인간 쓰레기를 남편이랍시고 5년이나 믿고 살았다니. 내 눈을 내가 찌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바보 같던 김지현이 아니었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팀장님, 이분 밖으로 끌어내주세요. 그리고 당장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테니까 방금 난동 부린 CCTV 녹화본 증거자료로 확실하게 백업해 두시고요. 뭐라고? 김지현, 너 똑똑히 기억해. 내가 너 반드시 파멸시킬 거야. 이민석은 양쪽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짐승처럼 악을 써댔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태어난 척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도라장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꽉 쥔 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게 분노인지 아니면 지독한 혐오감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시커먼 구역질이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괜찮아. 저런 찌질한 인간은 무시하면 그만이야. 법대로 처리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스르려던 찰나 책상 위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엄마를 돌봐주시는 간병인 여사님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이 시간에 전화를 걸 분이 아니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하고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여보세요,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간병인 여사님의 다급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현 씨, 빨리 와봐요, 빨리. 어떤 미친 여편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유리창을 다 박살내고 거실까지 쳐들어왔어요.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머님 지금 충격받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셔. 미친 여편네라니. 자기가 사돈이라고 막무가내로 문 열라고 하더니 안 열어주니까 마당에 있는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왔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데 나도 무서워서 미치겠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놈은 회사로 찾아와 협박질을 해대고 그 M이라는 작자는 사경을 헤매다 겨우 회복 중인 사돈어른 댁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린다. 이것은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짓이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일단 경찰부터 불러요. 나는 소리를 빽 지르며 전화를 끊고 차 키와 핸드백만 낚아채듯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1초의 여유조차 없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운전대를 꽉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1년 전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 앞길을 막아섰던 시어머니. 이제는 아예 엄마 집까지 쳐들어가서 엄마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눈앞이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나는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대며 고개하듯 차들을 추월했다. 엄마, 제발 무사해야 해. 아무 일 없어야 해. 친정집 골목으로 차를 꺾어 들어가자 멀리서부터 악다구니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은 흉물스럽게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산산조각난 화분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차를 길바닥에 대충 팽개쳐두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생지옥이었다. 거실 바닥에는 엄마가 드시던 약봉지와 죽그릇이 나뒹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엄마의 멱살을 틀어쥐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내 돈 내놔. 내년 딸내미가 내 피 같은 돈 다 빼돌려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내 돈 당장 뱉어내. 엄마는 사색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고 간병인 여사님은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1년 사이 시어머니는 귀신처럼 삐쩍 마르고 늙어버렸지만 그 악독한 도끼만큼은 배로 독해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인류애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이 미친 노친네야. 당장 그 손 못 놔. 내 서슬퍼런 기세에 놀란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엄마의 멱살을 쥐었던 손을 풀었다. 나는 곧장 엄마 앞을 가로막아 서고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가슴팍을 잇는 힘껏 밀쳐버렸다.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시어머니는 이내 바닥을 구르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차 죽이네. 천하의 몹쓸 불효막 심한 년이 사람 잡네. 내 돈 다 털어먹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천하의 샹년이 사람 쳐 죽이네. 나는 그 악다구니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엄마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행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두 손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계셨다. 엄마를 꼭 안아 진정시킨 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알량한 동정심을 베풀 필요도 없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 오늘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든 거야? 내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 눈빛에 서린 짙은 살기에 흠칫 놀란 시어머니였지만 끝까지 입을 나불거리며 발악했다. 지옥불은 무슨. 내 돈이나 당장 내놔. 내가 팔아치운 그 아파트 돈 원래 다 내 거였어. 내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줄 알아. 구제불능.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다. 1년 동안 길바닥을 전전하며 겪은 고생은 그녀에게 일말의 반성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끔찍한 괴물로 진화시켜 놓았다. 사기꾼에게 돈을 다 뜯기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든 원망의 화살을 내게 돌리며 미쳐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병인 여사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도착한 것이다. 경찰관 2명이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거실로 들어와 엉망진창이 된 현장을 매의 눈으로 스캔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며 패악을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명연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나 좀 살려줘요. 저 독사 같은 며느리 년이 나를 밀쳐서 뼈가 다 부러진 것 같아. 아이고, 나 죽네. 두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다. 저 따위 얄팍한 할리우드 액션이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경찰관님, 저기 거실 천장 구석에 CCTV 카메라 보이시죠? 이 여자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유리창 깨부수고 거동도 불편하신 저희 어머니 멱살 잡고 협박하고 폭행한 거 저기에 고스란히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주세요. CCTV라는 네 글자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는 소리를 내며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벌떡 튀어올랐다. 뭐, CCTV? 나는 손가락을 들어 거실 구석에 매달린 렌즈를 가리켰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엄마를 지켜보기 위해 설치해둔 홈카메라. 그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올가미가 될 줄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핏기를 넘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경련이 일어난 듯 덜덜 떨렸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교도소 콩밥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거긴 어머니 비위 맞춰줄 놈들도 없을 텐데 외로워서 어쩌시나.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경찰관들이 재빠르게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경찰의 손에 결박당한 채 발악하는 그녀를 등지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모든 법적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접근 금지 가처분은 기본이고 주거침입, 특수폭행, 협박, 재물손괴, 명예훼손까지 엮을 수 있는 죄목은 싹 다 걸어버리세요. 합의요. 제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저 인간 교도소 바닥에 쳐넣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발악소리가 멀어지나 싶더니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린 이민석이 제 애미가 경찰차에 쑤셔 박히는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다가 내 변호사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엄마의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엄마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지현아, 엄마 너무 무서웠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나는 엄마를 내 품에 꽉 끌어안으며 뼛속 깊이 맹세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을 건드린 죄. 이제부터 자비 따위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끔찍한 모자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내 눈빛은 1년 전 그 지옥 같던 밤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피 튀기는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력과 인맥,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 인간들이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짓밟아 줄 것이다. 현관을 나서며 나는 간병인 여사님께 신신당부했다. 여사님, 문 2중 3중으로 꼭 잠그고 계세요. 금방 처리하고 올게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룸미러에 비친 내 입가에는 차갑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나란히 갇힌 저 모자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눌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제발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쥐어뜯고 피 터지게 싸워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먼저 와 있던 이민석이 나를 발견하고 투견처럼 달려들려다 경호원들에게 막혀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는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고쳐 쓰고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또각또각. 내 하이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경쾌하게 두드리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줄 시간이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 여사와 이민석이 나란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남의 집 안방에서 짐승처럼 날뛰던 시어머니는 경찰서라는 위압적인 공간에 짓눌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고 있었다. 나와 변호사는 그들 맞은편에 아주 여유롭고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담당 형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양측을 번갈아 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양측 다 모였으니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보통 가족 간의 분쟁은 원만하게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다급하게 고개를 쳐들며 입을 나불거렸다. 아이고, 당연하죠. 명색이 한 식구였는데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내가 며느리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려고 홧김에 그런 거지. 진짜 해코지 하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형사 양반, 이거 다 오해입니다. 오해. 옆에 있던 이민석도 떡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굴한 미소를 쥐어짜내며 내게 애걸복걸했다. 지현아, 엄마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실수하신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 만들 필요 없잖아. 우리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 응? 그들의 구역질나는 뻔뻔함에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사경을 헤매는 사돈어른의 목을 조르고 집안을 박살내놓고는 일시적인 실수란다. 이 지경까지 와서 부부의 정타령을 하다니. 이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벌레를 내려다보듯 그들을 싸늘하게 응시할 뿐 입을 꾹 다물었다. 내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류철을 펼쳐 조목조목 짚어가며 냉철하게 말했다. 두 분, 아직 본인들이 어떤 시궁창에 빠졌는지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단순한 주거 침입이나 폭행건으로 합의금 몇 푼 받자고 온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영상부터 보시죠.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켜고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엄마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며 악귀처럼 울부짖는 모습이 초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스피커를 통해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이 흘러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변호사는 곧이어 다음 영상을 틀었다. 1년 전 내가 이혼의 쐐기를 받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증거 영상. 이민석이 노래방 도우미들을 양옆에 끼고 시시덕거리며 내 마누라는 그냥 밥해주는 식모지. 사랑은 무슨. 오빠가 사랑하는 건 너희들 뿐이야 라며 짓거리는 영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대낮에 내 회사 로비에 쳐들어와 5억 안 내놓으면 회사를 박살내겠다며 협박하던 CCTV 녹화본이 이어졌다. 3편의 막장 드라마가 연속으로 상영되자 이민석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밑바닥이 담당 형사와 변호사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자 그는 쥐구멍이라도 파고 숨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다.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공갈 미수.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아주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군요. 이 정도 죄질이면 징역형 실형은 무조건 피할 수 없다는 거 두 분도 잘 아시겠죠? 실형이라는 두 글자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지현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미쳤었어. 교도소라니. 내일 모레관에 들어갈 노인네가 교도소에 가면 뼈도 못 추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응?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제발. 차디찬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시댁구석에서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할 때마다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나를 짓밟고 비웃으며 돌아서던 그녀였다. 이제 와서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을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벌레를 털어내듯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고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낸 뒤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박옥자 씨, 저는 그쪽이랑 단 1원의 합의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지은 죄만큼 교도소에서 죄값 똑똑히 치르고 나오세요. 당신이 거기서 썩다 나올 때쯤이면 저는 당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더 높은 곳에 있을 테니 우리 살아서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한치의 자비도 없는 내 서늘한 선고에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닫자 눈치만 보던 이민석이 돌연태세를 전환했다. 혼자 독박을 쓸 수는 없다는 듯 제 애미를 향해 독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 제비 새끼한테 홀려서 돈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그리고 회사 찾아가서 협박하라고 등 떠민 것도 다 엄마잖아. 금쪽같이 믿었던 친아들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은 시어머니는 멍하니 정신을 놓더니 이내 악귀로 돌변하여 이민석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발악했다. 뭐 이 호로 새끼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내 놈이 마누라 단속만 똑바로 했어도 내 집이 날아갔겠어? 어디서 애미 탓을 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경찰서 조사실은 순식간에 진흙탕 개싸움 판으로 변해버렸다.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쌍욕을 퍼부으며 물어뜯는 모자의 꼴이라니. 그 핏줄에 흐르는 천박함은 정말이지 뼛속까지 똑 닮아 있었다. 저런 쓰레기들과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구역질 나는 개싸움을 뒤로하고 나머지 처리는 변호사에게 맡긴 채 미련 없이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지현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하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질척하게 들러붙었지만 내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별빛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찜질방을 전전하며 피눈물을 삼키던 1년 전 그 끔찍했던 밤과 찬란한 복수를 완성한 오늘 밤의 공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간병인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여사님, 저 지현이에요. 네, 다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 인간들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할 테니까 엄마한테 이제 안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룸미러 속으로 경찰서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읊조렸다. 안녕이다. 내 5년간의 끔찍했던 지옥. 그리고 옥자, 민석. 교도소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지길 바랄게. 이제 그들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남은 평생을 지옥 불 속에서 찢어질 것이다. 돈 한 푼, 재산 한 푼 없이 국선 변호사에게 기대어 벌벌 떠는 비참한 꼴이라니. 감방에서 썩든 나와서 사채업자에게 쫓기든
그것은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값이었다. 그 쓰레기들은 이제 내 찬란한 인생에서 완벽하게 영원히 삭제되었다. 밤거리를 시원하게 달리는 차 안, 라디오를 켜자 경쾌하고 신나는 팝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볍게 엑셀을 밟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내 승리를 축하하는 화려한 축포처럼 보였다. 어느새 친정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끔찍한 난리를 겪고도 엄마는 기어이 딸내미 먹이겠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찌개를 끓여놓으신 것이다. 우리 딸 왔어.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지?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자. 그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나는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고 엄마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났어. 그 쓰레기들 다 치워버렸어. 이제 우리 둘이서 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굵은 눈물을 훔치며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거칠고 주름진 그 두 손이 전해주는 온기. 그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힘의 원천이었다. 엄마와 마주 앉아 먹는 그 된장찌개와 쌀밥은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 달고 맛있었다. 5년 동안 내 가슴을 옥죄던 시퍼런 멍울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엄마와 도란도란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다.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 막 잠을 청하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강 대표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지현아, 내일 아침 글로벌 바이어 미팅 있는 거 있지 않았지?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브랜드 해외 진출도 꿈이 아니야. 오늘 푹 자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자.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자마자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해외 진출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네, 대표님. 완벽하게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 펼쳐질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단독 주연은 오직 나, 김지현뿐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삶.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것이다. 내 곁에는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등을 맞대고 싸워줄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커튼 틈새로 스며든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기분 좋은 수마가 밀려오는 가운데 문득 차디찬 유치장 바닥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그 두 인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건 아주 찰나의 티끌 같은 생각일 뿐 내 달콤한 단잠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나의 지독했던 악연은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 통쾌하게 영원한 마침표를 찍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도 위대한 마법 같다.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마치 찰나의 꿈처럼 흐릿해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훌쩍 흘러버렸으니 말이다. 그 3년 동안 내 인생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사자성어가 부족할 만큼 눈부시게 변해 있었다. 강 대표님과 피땀 흘려 키워낸 우리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얼마 전에는 굴지의 대기업에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되며 그야말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도 그 허영심과 망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니, 비참한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오히려 망상증이 더 심해진 모양이었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얼굴도 모르는 미국 석유 재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꾸고 있다나 뭐라나. 평생을 지독한 가난과 불행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저주와 원망만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힌 그들의 영원한 결말이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억울함과 분노로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시댁 주방 구석에 웅크려 쥐죽은 듯 숨죽여 살던 저도 결국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낸다면,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되찾겠다는 의지만 꺾이지 않는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악인은 결국 파멸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뻔하고 진부한 옛말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명쾌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랍니다. 지현이의 길고 치열했던 홀로서기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막을 내립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던 시간부터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사이다 같은 순간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늘 따스한 햇살과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